커피 콩을 볶는 과정에서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서 발암물질이 무지막지하게 생성되고 거기에 곰팡이 독소 발암물질이 또 들어있고 커피를 계속 마시면 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생기고 그래서 안전한 커피 디카페인 마시려고 하면은 그거는 또 화학물질로 녹여낸 거라 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얼음은 또 면역력을 낮추고 암을 일으킨다. 너무 이런 무서운 말들이 많아서 진짜 찝찝한 기분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발암물질 한 편만 영상으로 따로 떼서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다 드렸고, 오늘은 이 나머지 무슨 또 위축성 위험 장상피 화생 여기 나오지 않는 모든 커피에 대한 불안한 점, 첫 번째, 과연 정말로 그러면 커피를 당장 끊어야 되는 사람은 누군지, 두 번째는 그런 분들 아니라면 정말 진짜 마음 편하게 커피 좀 마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요만큼의 단 하나의 거리낌도 없이 불안함도 없이 다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한 데카스 닥터입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 커피의 발암물질 잠깐 요약하면, 자, 커피는 지금 2015년부터 3군, 소위 말해서 발암물질에서 제외됐습니다. 자, 그런데 커피 속에도 발암물질이 이론상으로는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터넷에서 얻어놓은 단백질이 고온에서 변성이 돼서 발암물질이 발생한다, 이 얘기는 틀린 말입니다. 자, 주로는 벤조필에는 지방이 타서 생기는 물질이고, 아크릴아마이드와 퓨라는 주로 탄수화물이 타서 생기는 물질입니다. 딱 하나, 여기서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될 때 아미노산 아스파라긴이 일부 작용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벤조필에는 방배전에서 원두에는 검출이 되지만 이걸 커피를 내리면 여기서는 측정이 안 될 정도로 미량이 포함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규제를 하려고 해도 측정이 안 되니까 규제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근본으로 봤을 때도 커피로 섭취하는 벤조필에는 우리 일일 섭취량의 1%밖에 안 된다고 설명드렸고요. 자, 아크릴아마이드는 좀 많이 먹는 편이긴 합니다. 20% 정도 커피에서 우리가 섭취하긴 하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감자튀김에 40% 우리가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우리가 세계 평균이 26마이크로 정도 먹는데 우리나라는 5마이크로 정도로 반의 반도 안 먹는 사정이고요. 단백질이 고온에서 변성돼서 발암물질이 생긴다는 게 이 아크릴아마이드를 염두에 두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에는 아미노산 일부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고온에서 커피 콩 단백의 변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제가 다 찾아봤는데, 일단은 커피는 생각보다 콩치고는 단백질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게다가 자, 어떤 논문에서 생원두, 로스팅한 콩, 그 다음에 커피 찌꺼기까지 해서 각각의 단백질을 전부 다 추출해서 분석을 해봤어요. 자, 이거면 확실하겠죠? 그랬을 때 녹색 커피, 볶은 커피, 커피 찌꺼기의 농축물에서 뽑은 모든 단백질은 폴리페놀 수치가 매우 높고 황산화 활성이 높습니다. 자, 증명이 됐죠? 이걸로 더 이상 단백질 변성 얘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곰팡이 독소도 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 A 같은 게 이거는 커피의 잘못이 아니라 보관하는 과정에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원두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이런 물질들을 철저히 검역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고, 혹여나 이런 것들이 섞여 들어오더라도 로스팅하면 또 이 곰팡이 독소의 90%가 소실이 됩니다. 자, 이 원리로 여러분들이 안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검역 절차에서 철저히 가려지고 정말 어쩌다가 유통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커피 프랜차이즈 원두를 모두 불시에 수거해서 또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곰팡이 독소 역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역으로 오히려 발암물질만 있느냐, 항암물질도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가지 암들에서 암을 오히려 예방한다, 이런 결과가 있고요. 심지어 실제 암이 생긴 사람, 대장암 환자, 유방암 환자를 봐도 커피 많이 마신 분들이 암 사망 위험도 전부 다 내려가는 걸로 그렇게 보고된 암이 2가지나 있다는 거죠. 제가 이게 커피가 절대 항암물질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발암물질은 아니라는 뜻이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머지 이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커피에 가장 잘 알려진 불면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시간에 오늘 커피 실드 치는 시간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문제가 있는 분들은 안전하게 마시거나 내지는 끊어야죠. 자, 그거의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불면증이고, 자, 카페인이 왜 불면증을 유발하냐. 자, 우리가 피로물질, 그 다음에 졸음물질, 이런 게 바로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자, 요게 모양이 보세요. 이거 카페인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이거를 이제 구분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아데노신이 낮 동안에 활동하든 피로가 쌓이든 하면 이렇게 뇌에 차곡차곡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졸리고 막 처지고 막 세상만사 귀찮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밤이 되면 이제 자는 건데,
커피는 아데노신이랑 너무 닮았습니다. 그래서 아데노신이 달라붙을 자리에 카페인이 달라붙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뇌는 오, 생생한데? 안 필요한데?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카페인이 아데노신 위장을 해서 뇌를 속인다는 거죠. 그리고 카페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도 분비시킵니다. 그래서 이걸로 뭐 심장이 뛰고 하면서 약간 또 수면을 방해하는 그런 면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카페인은 이뇨작용도 있어요. 그래서 또 자기 전에 커피 마시면 소변 본다고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문제는 되게 부가적인 문제고 결국은 이제 아데노신을 차단해서 불면증 유발하는 게 뭐 95% 이상입니다. 자, 그런데 왜 누구는 자기 직전에 커피 원샷에도 쿨쿨 잘 차고 저 같은 경우에는 왜 6시에 왜 커피 마시면 홀딱 밤을 샐까요? 자, 그 이유가 커피 카페인에 사람마다 이 간에서 처리되는 그 해독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그거를 카페인의 대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감기, 즉 말해서 내 카페인을 절반 해독하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인은 3시간에 5시간이고 임산부는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한 2배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카페인을 좀 제한해야 되고요. 자, 신생아한테 이렇게 커피를 먹이는 사람 절대 없겠지만 신생아는 무려 80시간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신생아는 실수로라도 정말 커피를 먹이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성인은 하루에 카페인 허용량이 400ml입니다. 한 잔이 그냥 오늘 이 시간에 딱 100ml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 성인은 하루에 4잔까지 허용량이고 임산부는 3잔까지인데 미국은 200ml거든요. 저는 미국의 이 하루 2잔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잔 이하로 줄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고요. 소화는 체중가 2.5ml니까 40kg 소화가 하루에 한 잔까지 마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솔직히 못마땅합니다. 그것도 뒤에 설명드릴 거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누구는 커피 마시러 잘 자는데 누구는 밤을 꼴딱 샌다는 그 의미는 이 같은 성인 안에서도 이 안에서도 반감기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체질에 따라서 15시간이 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게 다른 거 없이 그냥 우리 술 먹으면 누구는 얼굴 빨개지고 누구는 괜찮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CC는 이제 분해를 거의 뭐 20분의 1밖에 못하는 그런 체질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오늘 이 시간에 커피를 당장 끊어야 될 그분들이 되겠죠. 이분들은 본인들이 뭐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래서 한국소비자원에서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커피의 한 잔에 카페인 함량을 측정해보니까 125가 나왔어요. 그래서 자, 사실 정확하게 하면 자, 400ml 이내로 마시려면 3잔 이하로 마셔야 됩니다. 임산부는 2잔 이하, 소아는 50kg 기준으로 한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자, 근데 그 콜레스테롤 높은 분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다는 콜드브루는 200이 나왔어요. 212. 자, 거의 2배가 많습니다. 카페인이. 자, 왜 그런가? 자, 일반적인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는 커피를 이제 고온의 압력으로 증기로 쪄내서 커피를 쫙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카페인이 녹아 나올 시간이 적고 카페인을 제외한 커피 성분이 잘 녹아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커피 맛이 잘 우러나는데 이거를 그런 증기 압력 같은 게 없이 그냥 찬물로 천천히 내리게 되면 그 커피의 맛을 뽑아내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내리는 동안에 카페인이 무지막지하게 녹아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콜드브루가 원리상 이런 3가지 기전 때문에 카페인이 2배 정도 많습니다. 자, 게다가 내가 뭐 이런 AA 타입이다, 나는 카페인 대사 쫙쫙 시킨다, 체질이 좋다 하더라도 내 카페인 처리 능력을 떨어뜨리는 약물이나 음식도 있다는 거죠. 그게 피임약, 술, 자몽주스입니다. 그래서 술 깨려고 커피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술이 커피의 해독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커피를 마시게 되면 카페인으로 인한 뭐 불면증이라든지 심장 맥박이 빨라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속되거나 더 강하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내가 예를 들어서 카페인 대사가 느린 사람은 술을 먹고 커피 마시는 거는 더더욱 제한해야 될 거고요. 여담으로 흡연은 반대로 또 카페인을 빠르게 해독합니다. 그래서 이제 흡연자들이 커피를 되게 많이 마시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고요. 게다가 자, 애초에 카페인이 포함된 그런 약물이나 음식도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초콜릿, 탄산, 또 감기약 2통량에도 이렇게 30ml씩 막 들어있어요. 물론 이제 초콜릿, 탄산 이런 것들은 아주 뭐 10ml, 20ml 정도밖에 카페인이 함유가 안 돼 있지만, 자, 그래서 커피에 가장 잘 알려진 위해가 불면증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인류는 디카페인이라는 해답을 또 찾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디카페인 커피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자, 왜냐면 우리나라 기준은, 법적 지침은 카페인의 90%를 제거하면 디카페인, 자, 법적 용어로는 탈카페인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한 10%는 들어있어도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 실제로 디카페인 커피 3가지를 조사해 보니까 2종에서는 카페인이 전혀 불검출돼서 정말 디카페인이 맞는데 25ml, 즉 아메리카노 한 잔에 110ml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90% 제거하면 11ml가 돼야 되는데, 자, 25ml면은 이거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디카페인 허용치를 넘어선 거죠. 그래서 뭐 어쨌든 이렇게 실제로 25ml가 들어있든 뭐 아니면 법적 기준으로도 10% 정도는 카페인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최악의 경우를 산정하면, 자, 디카페인 커피를 아침에 마셨어요. 근데 25ml가 들어있었습니다. 디카페인이라고 샀는데, 근데 내 체질이 카페인 대사를 할 수 없는 CC 타입이어서 방광기가 15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먹은 게 잘 때까지 분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그날따라 초콜릿도 먹고 탄산도 먹고 카페인 들어있는 두통약도 먹었어요. 거기에 술 한잔하고 자몽주스 먹고 경구피임약 먹고 잤다 이러면 카페인이 하나도 분해가 안 되는 그런 최악의 경우도 상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불면증에 관련된 커피 오늘의 결론입니다. 결국은 본인의 불면증 수준에 맞게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불면증이 굉장히 심한 분들은 아까 방광기가 일반적으로 한 4시간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저녁 6시 이전에 커피 섭취를 끝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정말 해독이 안 되는 분은 아주 아침 일찍 카페인이 적은 커피만 한 잔 마시는 게 좋고요. 이런 걸 다 떠나서 불면증 환자라면 디카페인 커피조차 6시 이후에는 마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뭐 초콜릿, 콜라도 다 마찬가지겠죠. 자, 그런데 이 디카페인 커피는 안전한가? 인터넷에 보니까 뭐 이거 화학물질을 넣어가지고 뭐 카페인을 녹여 빼낸다던데 이건 믿고 먹을 수 있는 것인가? 자, 디카페인 커피를 어떻게 만드냐면 요즘에는 대부분 안전한 물이나 알코올이나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카페인을 녹여 없앱니다. 자, 그런데 뭐 최근까지 다 포함해서 사실은 이제 과거에는 정말 이런 유기용매, 다소 몸에 안 좋은 그런 물질로 디카페인 커피를 만들었던 건 사실이긴 해요. 이 중에서 다이클로로메탄이라는 게 실제로 이군 발암물질이긴 합니다. 간암 추적 물질이고요. 그래서 뭐 이거를 뭐 FDA에서는 CPPM 이하로 뭐 1갤런의 커피에 다이클로로메탄 한 방울 정도 들어갈 양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10ppm이고 뭐 1ppm이든 간에 간암 발생이 가능하다는데 무섭잖아요. 그래서 스위스 물공법이나 초인계 이산화탄소 추출법으로 만든 디카페인 커피를 찾아서 드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커피 회사 디카페인 만드는 법 보면 CO2를 이용해서 카페인을 빼내고 만들고 있다고 이렇게 요즘에 대형 프랜차이즈 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검색해 보시고 찾아서 드시면 전혀 문제 없고요. 자, 그래서 제가 왜 산모에서 소아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못마땅한가? 자, 산모부터 보시면 산모의 카페인 허용량이 전 세계는 200ml인데 우리나라는 왠지 하루에 3잔까지 또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저는 3잔은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애초에 제한량이 설정된 이유가 산모가 커피를 과다하게 마시면 태아에 저체중 조산이 유발된다 이런 연관성이 우려됐기 때문에 이런 제한량을 둔 건데 최근에 어떤 논문에서는 이 정도 용량이 아니라 아예 조금이라도 마시면 위험이 생긴다, 그러니까 반의 반잔도 위험하다, 자, 이런 연구가 있어요. 자, 그 연구가 이 연구입니다. 2020년에 자, 레이캬비크 대학에서 48명이 아니라 논문이 48개입니다. 자, 20년 동안 발표된 논문 48개를 메타 분석해 보니까 유산, 저체중아, 백혈병은 이 논문 전체에서 연관이 있는 걸로 나왔고요. 자, 조산은 아까는 의미가 있을 걸로 봤는데 이 48개 연구에서는 오히려 연관이 없는 걸로 나왔고, 과체중아는 만장일치는 아니고 일부에서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애가 작게 나오는 것도 카페인이 입증이 돼 있고 크게 나오는 것도 연관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 용량 반응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량 이상에서 뭐 3잔 이상에서 위험도가 나타난다 이런 게 아니라 커피를 적게 마시면 적게 마실수록 좋다, 많이 마시면 많이 마실수록 이 위험도가 줄줄이 늘어난다는 거죠.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이제 커피는 한 잔도 좋지 않을 것 같다, 산모한테는, 그런 결과의 논문이 있었고요.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자, 소화는 아까 말한 대로 키로당 2.5ml이기 때문에 40kg 내지는 50kg에서 한 잔까지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량 이상 마시면 어떻게 되느냐? 자, 4가지 우려가 있고 수면장애랑 의존성은 입증이 돼 있어요. 이거는 아이에게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는 게 확실하고, 자, 키가 안 큰다, 성장저해나 ADHD는 우려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직까지 입증된 건 아니지만 이런 걸 일으킬 수도 있다고 연관관계를 제시하는 논문들이 많고요. 그래서 우리 첫째 애가 사실 키도 다 컸고 ADHD도 없고 잠도 잘 자고, 이래서 꼭 우리 와이프님께서 첫째하고 커피 한잔 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저는 그게 못마땅하다는 거죠. 왜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이거. 자, 저렇게 어린 나이부터 벌써 커피를 하루에 한 잔씩 마시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게 얼마나 늘어날까 불안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세 번째, 중독성, 의존성. 자, 카페인에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중독성 보시면, 자, 지금 의존성이 중독성인데 카페인의 중독성이 마 땡땡땡 하고 맘먹고 액 땡땡땡땡 하고도 맘먹는다. 심지어 이런 낮은 강도의 약물들보다 카페인이 중독성이 더 높다.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저는 이거는 뭐 상당히 과장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카페인의 중독성이 저중등도다 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여기 찍어 놓은 거지, 뭐 이 애들하고 동급으로 중독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는 과장이다. 하지만 우리가 상당히 이것도 꽤 중독성이 있는 건 맞다는 거죠. 자, 카페인이 왜 중독성, 의존성이 생기냐? 아까 말한 그 아데노신을 차단하는 그 피로감을 날려주는 그게 점점 내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커피를 요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커피가 없으면 점점 피로감이 더 크게 느껴지는 그 부분이 이제 중독성의 주요 기전이지. 그리고 더 주요한 기전은 사실 심리적 의존이 있다는 거죠. 커피를 안 마시면 이제 졸릴까봐, 일이 업무에 능력이 안 오를까봐 기대게 된다는 거죠. 불안하다는 거죠. 안 마시게 되면. 자, 이 두 가지가 주요 기전으로 이제 카페인이 중독성을 띠게 되고, 도파민도 아주 우회해서 돌아 뭐 조금 뭐 일시적으로 분비를 한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커피의 중독 기전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독성이 있으면 금단 증상도 있겠죠. 그래서 카페인은 이런 독한 기전으로 중독성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단 증상도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일시적이고 뭐 아주 심한 경우에 뭐 두통이나 피로감, 기분 저하를 느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커피를 하루에 2잔 이하로 제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의존 때문입니다. 이게 아무리 정말 진짜 도파민으로 인한 중독 기전이 없는 물질이라 하더라도 저는 심리적 의존도 싫다는 거죠. 그냥 저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수면제 먹고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약도 의존하는 게 싫어서 커피마저도 하루에 2잔으로 철저하게 지금 몇십 년째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커피의 중독성, 의존성의 치료는 뭐죠? 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커피 끊는 법이 뭐냐? 자, 한 번에 끊으시면 안 되고 1에서 4주 간격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2주라고 치면은 2주마다 본인이 마시는 양을 절반씩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4잔씩 마시던 사람은 2주 뒤에 2잔으로 줄이고, 또 2주 뒤에 1잔으로 줄이고, 또 2주 뒤에 반잔으로 줄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끊으시면 되고, 그 사이사이에 나는 커피 맛을 도저히 못 잊겠다 하면은 제일 좋은 건 디카페인이고요. 뭐 이거 충분히 되고요. 그 다음에 보리로 커피의 맛을 낸 보리 커피가 이름이 오르조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이용해 볼 수 있고, 뭐 작두, 콩차, 뭐 제일 건강에 좋은 건 녹차고요. 이런 걸로 충분히 자기 입맛에 맞는 걸로 이 끊는 기간에, 또는 이제 끊고 나서도 이런 걸로 한참 유지를 또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끊는 중에 이제 물과 함께 이제 가벼운 유산소 운동 하시면 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오늘 이 시간부로 끊기로 했다, 그런 분은 이 방법으로 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커피가 심장이 무지하게 뛰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거 무슨 진짜 부정맥 생기는 거 아닌가 불안할 때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카페인의 부정맥을 포함한 카페스톨과 함께 심장 건강에 대해서 합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부정맥을 만들 것 같은데 커피가 부정맥을 낮춘다는, 예방한다는 기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논문이 바로 이 논문이 되겠습니다. 자, 2013년 멜버른 베이커 연구소에서 무려 45만 명의 영국인들을 12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해봤더니, 자, 원두 커피는, 그러니까 에스프레소나 아메리카노는 무려 4잔에서 5잔을 마시면 최대로 부정맥이 감소하더라. 인스턴트 커피는 2잔에서 3잔에서 부정맥이 최대로 감소하더라. 심장이 뛰지 않는 디카페인 커피는 오히려 부정맥을 예방하지 못했다. 이런 논문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논문에서 왜 카페인이 부정맥을 예방했냐. 자, 그 기전을 보니까
자, 이 아데노신이 심장에 붙으면 이제 맥을 느리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차분해지고 졸리고 잠이 오는 건데, 카페인이 뇌를 차단하면 이제 잠이 깨는 거고, 심장에 아데노신 붙는 걸 차단하면 심장이 빨리 뛰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커피를 마시면 맥박이 빨라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아데노신이 심장에 붙어서 맥을 느리게 만들고 떨어지면 맥을 빠르게 만들고 하는 이 아데노신의 심장 관여를 줄인다는 거죠. 계속 아데노신을 떼놓다 보니까 심장에 아데노신이 어찌저찌 하는 걸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이게 뭐냐, 결국 이제 적응의 관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다 보면 아데노신이 안 달라붙고 계속 맥이 빨라지니까 그 빠른 맥, 아데노신이 안 달라붙어 있는 그 상황에 맞게 적응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기전으로 카페인이 오히려 우리 통념과 달리 부정맥을 예방했다는 그런 연구가 있었고요. 하지만 저 연구는 부정맥이 없는 사람, 건강한 사람이 부정맥이 나중에 생기는 걸 관찰한 연구이기 때문에 지금 부정맥이 있는 분들, 발작성, 상심, 실성, 빈맥이나 심방세동 있는 분들은 커피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마시면 분명히 이 증상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이 지금 부정맥이 있는 분들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제 영상 중에 음식으로 콜레스테롤 낮추는 방법에 이 커피가 그 안에 카페스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게 콜레스테롤 올리는 성분이 따로 들어있다고, 그래서 아메리카노도 LDL 콜레스테롤 올라가니까 주의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카페스톨에 대해서 요번에는 정말 확실히 진짜 지옥 끝까지 전 세계 논문 다 찾아봤습니다. 자, 그 결과를 설명드리면, 자, 일단 카페스톨이 뭐냐, 자, 이런 커피의 생크림이 아니라, 프리마가 아니라 이런 거 당연히 이제 콜레스테롤 올리는 거고, 그냥 이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자체에도 콜레스테롤 올리는 성분이 녹아들어 있다는 거죠. 자, 그게 제가 지난 시간에는 요 크레마, 커피 아메리카노 위에 떠 있는 요 크림 안에 들어있는 기름 성분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자, 카페스톨은 그냥 이 안에 카페인처럼 녹아 있는 어떤 디테르펜이라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뭐 어쨌든 이 맑아 보이는 이 안에도 이제 콜레스테롤 올리는 카페스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커피가 LDL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정도도 거의 가장 높고 또 올리는 확실함도 거의 가장 확실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맞긴 합니다. 사실 이게 분명히 커피가 LDL 콜레스테롤 올리는 게 너무나 확실한데, 자, 이 논문에서 그린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이 커피를 지금 끓이고 있잖아요. 자, 이런 형식이 바로 터키식 커피 내지는 프렌치 프레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커피는 그러니까 생두 보리차처럼 그 가루가 들어있는 걸 마시는 거죠. 자, 이런 거는 카페솔이 무지막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엄청 오릅니다. 하지만 이거를 유압기로 이제 쪄낸 에스프레소는 하루에 한 5잔 이상 마셔야 LDL 콜레스테롤이 한 20 가까이 의미 있게 좀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체질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평균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같이 아메리카노 뭐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마시는 사람들은, 제가 논문 진짜 다 읽어봤는데 하루에 LDL 콜레스테롤 5 이하입니다. 오르는 정도가. 물론 당연히 아메리카노 한 잔만 마셔도 LDL이 10 이상 올라가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분들은 커피를 못 드십니다. 끊어야죠.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5 이하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그 영상에서 이제 콜레스테롤 높은 분들을 위해서 카페수를 안 들어있는 커피가 이런 세 종류가 있다, 이제 콜드브루 마시면 제일 간단하다 설명드렸는데, 요거는 제가 지금은 권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봤듯이 이게 카페인이 너무 많아요. 자, 카페수를 줄이는 그 이득보다 카페인이 늘어나는 손해가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페인으로 인한 손해, 예를 들어서 불면증이나 뭐 골다공증 이런 게 전혀 걱정이 없는 분들 중에서 아메리카노 마시면 LDL이 쫙쫙 올라간다, 그런 분들은 콜드브루 마셔야죠. 자, 그분들 아니라면 저는 카페인에 대한 손해가 더 클 것 같아서 콜드브루 권하기 좀 어렵고, 이거 두 개는 확실히 권할 수 있는 건 맞아요. 자, 인스턴트 블랙 커피는 카페인도 낮고 카페술도 낮기 때문에 이거는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들 안전하게 이거 그냥 드시면 되고요. 더 좋은 건 녹차입니다. 자, 이거는 뭐 오히려 콜레스테롤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는 가장 좋다. 하지만 커피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한순간에 바꾸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인터넷에 또 커피 마시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여러가지 대사질환 다 생기고 뭐 성인병, 암까지 다 유발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그 많은 걸 모조리 전부 다 찾아봤지 않겠습니까? 자, 제가 모조리 다 찾아본 결과 LDL 콜레스테롤은 분명히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계속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정말 LDL 콜레스테롤 많이 오른 체질이 아니라면 한두 잔 마시는 거는 제가 보기에 매우 위험하다고 볼 수 없고요. 자, 당뇨는 반대로 마시는 족족 내려갑니다. 오히려 예방하는 게 거의 확실한 걸로 돼 있고요. 자, 고혈압이 좀 특이한 게 3잔까지는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혈압이 살짝 올라간다는 논문들이 많아요. 근데 3잔 이하로 마셨을 때 오히려 고혈압은 뭐 어떤 적응의 관점인지 내려가는 걸로 돼 있고요. 자, 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모두 합친 심혈관 질환은 또 반대로 역으로 재밌는 게 오히려 3잔 이내로 마셨을 때 심혈관 질환이 제대로 예방되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마 이 당뇨가 주는 영향이랑 또 커피는 여러 가지 내피세포의 산화질소도 방출하고 인슐린 민감성 늘리고 이것 때문에 당뇨 예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항산화 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전이 다 더해지면서 여러 가지 메타 분석에서 커피는 3잔 이내로 마셨을 때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다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5잔 이상 마시면 이제 LDL 콜레스테롤 늘어나면서 오히려 심혈관 질환이 늘어나는 걸로 여러 가지 메타 분석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고 논문마다 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빼곤 다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커피 마시면 역류가 너무 심하다, 소화가 안 된다, 위에 안 좋다더라, 이런 위장관 소화기계 문제 2개 통틀어서 알아볼게요. 자, 먼저 역류 보시면 이게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위식도 만나는 부분에 관략근이 이렇게 쥐었다 폈다 잡았다 폈다 하는 건데, 이게 카페인이 이 관략근의 힘을 느슨하게 만들어서 위산이 이렇게 역류를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카페인이 또 위산 분비도 촉진시키고 또 커피 자체가 약간의 산성 물질입니다. 자기 자체 산도가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제 역류를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자, 우리나라 서울대병원에서 커피와 역류성 식도염 사이에 의미 있는 관계가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게 서울대병원에서 15개 논문을 메타 분석을 했는데 커피와 역류성 식도염이 관련이 없다는 이런 우리나라 논문도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뭐 저 논문 한 편을 가지고 여러분 커피 사실은 역류성 식도염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역류 있는 사람도 커피는 안 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제가 커피를 마시면 역류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커피와 역류성 식도염이 연관관계가 없다는 심지어 메타 분석까지 있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커피를 끊을 필요는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저같이 이제 커피를 마시면 확실히 역류가 심해지는 분들은 아까 커피 끊는 법 알려드린 그 방법대로 커피를 끊으시거나 아니면 그냥 디카페인 커피 드시면 됩니다. 디카페인 커피는 역류성 식도염에 도움이 됐다는 논문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 설명드린 그 역류성 식도염 약안 먹고 치료하는 방법에서 설명드렸던 그 모든 생활습관, 맵고 짜고 기름진 거 피하시고 체중 감량하시고 운동하는, 과식 야식 안 하는 그 생활습관을 제대로 하면서 디카페인 커피 마시는 이런 정도로 하셔도 제가 보기에 역류 정도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던 역류성 식도염은 이 식도의 문제죠. 식도의 운동성, 기능성 질환인데, 자, 소화불량은 이 위의 문제를 말하는 거고요. 변비나 설사,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이 대장의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제가 지난 아침 식사에 좋은 음식 영상에서 커피 먹고 변비 해결에 도움을 받는, 아침에 화장실가는 신호 오는데 쓰는 용도로 커피를 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원리상으로는 변비를 악화시키는 물질이 카페인이라고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 운동성학회 지침에 나오는 말을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찾아보니까 확실히 그 커피 마시고 아침에 신호 오는 분들이 맞더라고요. 자, 커피의 카페인이 가스린과 콜레시스토킨 분비를 촉진시켜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면서 신호가 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혹은 이제 커피에 크림이 들어있거나 프림이 들어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유당 때문에 또 유당불내성으로 설사를 유발하는, 그래서 신호가 오는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로 변비 해결에 커피를 쓸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게 심리적 의존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커피를 안 마시면 변비가 더 악화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너무 변비를 해결하려는 건 주의하자, 기대지 말자, 그렇게 설명드리고, 하지만 분명히 우리나라 지침이 잘못되진 않았겠죠. 커피가 변비를 악화시키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게 카페인이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탈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커피로 쉽게 얘기해서 탈수가 생기는 사람은 탈수가 변비를 일으키니까 악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커피는 만성 탈수와 연관이 없다는 논문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뇨가 나오는 만큼 물을 마시면서 우리 몸에 콩팥이 적응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커피는 만성탈수와 연관이 없고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커피를 마시고 변비가 악화된다면 사실 디카페인을 먹거나 아니면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주고 변비의 생활습관, 가벼운 운동과 식이섬유 섭취 이런 걸 최대로 강화하는 거죠. 자, 이런 걸로 또 해결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화불량, 이거는 이제 위가 속쓰린 형태의 그 통증이 생기거나 체하는 거, 그걸 소화불량이라고 하는데, 자, 이 커피가 분명히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고 위장 운동을 증가시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서 아프게 만드는 건 그럴만 하지만 위장 운동을 촉진시키면 소화가 잘 되는 거 아닌가? 자,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실제로 카페인과 기능 소화불량 연관성을 조사한 연구를 보면 커피나 카페인과 소화불량은 의미 있는 연관성이 없었다, 이런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의미 있는 연관이 없을 수 있겠지만 개인 한 사람으로 봤을 땐 당연히 커피를 마시고 소화불량이 생긴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분들은 디카페인 커피가 도움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논문에서 디카페인 커피가 기능 소화불량 증상을 줄인다, 이런 연구가 있었다 하고요. 자, 하지만 제 영상 댓글에 커피 관련 최다 질문은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 화생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역류성 식도염, 소화불량, 변비 이런 거는 전부 다 주관적 증상입니다. 근데 위축성 위염하고 장상피 화생은 내시경적 진단이고, 심지어 얘들은 위암의 전전 단계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래서 논문을 제가 쭉 다 찾아봤는데, 자, 유럽에서 커피가 위축성 위염을 증가시켰다, 이런 논문이 있었고요. 자, 인도네시아 자바, 커피로 유명한 자바에서 시행한 연구인데 9개 논문 메타 분석해 보니까 커피가 만성 위염을 유발하는 것 같다, 그렇게 결과 나온 또 논문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커피 섭취와 장상피 화생의 연관성을 보니까 하루 4잔 이상 커피를 마시면 장상피 화생의 위험도가 높아진다, 이런 결과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다 종합하면 이게 지금 위축성 위염이고 이게 장상피 화생인데 연관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특히 4잔 이상에서 커피를 많이 마신 사람에서 내시경을 해보니까 위축성 위염이랑 장상피 화생이 많았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숫자적 연관인지 정말 커피로 인한 인과관계인지는 이 논문만으로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많이 마신 사람이 다른 이유로 됐든 커피로 인한 걸로 됐든 이런 게 많이 보였던 건 사실이라는 거죠. 특히 4잔 이상에서.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위암이랑 상관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얘들이 또 소화불량이랑 100%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시경상의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 화생이 소화불량이나 위암과 무관하게, 그리고 인과관계도 알 수 없이 4잔 이상에서 많이 보였다, 그런 결과만 낼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이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 거기다가 위암까지 이 3가지를 공통적으로 유발하는 가장 강력한, 지금까지 정말 입증된 밝혀진 원인은 헬리코박터, 그 다음 담배, 진통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시경 하니까 지금 위축성 위염이 있는데, 나는 내시경 하니까 지금 장상피 화생이 있는데 커피 마셔야 되냐 끊어야 되냐? 자, 그 정답, 결론이 일단은 첫 번째는 반드시 명백하게 커피를 마시고 소화불량,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헬리코박터를 제균하고 금연금주를 하고 진통제까지 끊어봐야 됩니다. 자, 내시경상의 이 병변들의 치료는 이게 먼저예요. 이것까지 했는데도 내시경상의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이 너무 빨리 계속 점점 더 진행한다, 이런 분들은 정말 심하면 커피 끊는 것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이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것들을 먼저 하고 지켜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가지고 커피를 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커피 골다공증 양성 연축, 그 다음에 커피가 아닌 문제, 미세플라스틱 관한 크림 빠르게 나머지 살펴볼게요. 자, 커피는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약하지만 연관관계가 있을 걸로 제시되고 있고, 특히 남자는 거의 아닌 걸로 나오는데 여성에서는 게다가 4잔 이상일 경우에는 정말 확실히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것 같다, 그런 논문들이 많고, 게다가 여성 노인 4잔 이상 마셨을 때는 골절 위험까지도 높아진다, 이런 논문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든 논문을 다 종합해 봤을 때는 여성, 노인에서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1~2잔 이하로 제한하자, 그렇게 골다공증은 정리해 드립니다. 자, 다음에 우리 커피 마시면 눈 떨리는 거, 손 떨리는 거 양성연축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커피 마시면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고 의사들도 굉장히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그 말은. 진짜 이 눈떨림, 손떨림의 원인은 스트레스, 피로,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 불균형이에요. 이 세 가지가 3대 원인입니다. 유전을 빼면. 자, 우리나라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을 때 놀랍게도 커피를 안 마신 사람이 많이 눈떨림이 생깁니다. 자, 이탈리아 연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 섭취는 역상관관계다. 자, 뭐 커피가 이뇨작용으로 마그네슘을 끌고 나가면서 눈떨림, 손떨림을 유발한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의사들이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반대라는 거죠. 반대. 자, 거꾸로라는 겁니다. 안 마시면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커피는 예방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눈 깜빡임을 가장 확실히 치료했던 게 결국 휴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쉽게 해서 눈 툭툭 떨리고 손가락 툭툭 뛰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분들 정말 진짜 무슨 약물이나 어떤 중풍이나 이런 질병으로 떨리는 사람 제외하면 그냥 우리가 양성연축이라고 하는데 양성이다, 안전하다는 거죠. 이분들은 쉬고 자고 물 마시고 깻잎 같은 녹색잎 채소, 견과류 이런 거 드시고 명상도 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걸로 관리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도 이 커피 참 이 플라스틱 컵에 담아 먹는 게 불안하기도 하고 죄책감도 많이 듭니다. 솔직히 텀블러 다녀야 되고 환경 파괴 측면에서 저도 반성 많이 하는데 여기 또 미세 플라스틱 엄청 녹아 나오잖아요. 자, 이 미세 플라스틱 보시면 자, 오늘 이 시간에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짚고 넘어가면 우리가 이미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씩 모든 국민들이 다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 곳곳에 안 가는 데가 없고 뭐 이런 병을 일으킬 걸로 추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독성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만큼의 플라스틱을 먹고 있을 수가 있냐. 자, 커피 잔만으로는 절대 이만큼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을 대부분은 해산물, 그러니까 바다죠 결국. 그 다음에 식수, 이 플라스틱 병에서 먹는 게 아니라 이 물 자체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도 그러니까 강이나 바다인 거죠. 그 다음에 심지어 공기. 자, 이렇게 온 세상이 다 오염돼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자연적으로 흡수하는 양이 이 정도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물론 당연히 저도 정말 반성해 마지 않는 부분이긴 하지만 커피는 여러분들 일회용 컵보다는 텀블러 반드시 금속 유리 제품으로 들고 다니시고 이제 생물 농축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참치 같은 대형 어류보다는 고등어 같은 중소형 어류 드시고 물은 이제 정수 필터로 미세 플라스틱을 좀 걸러준다고 합니다. 이제 아니면 끓인 물 이런 거로 드시는 게 미세 플라스틱을 진정으로 섭취를 줄이는 길이지 우리가 뭐 커피에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녹아 나올지언정 그게 주요 섭취 경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텀블러는 들고 다니시는 게 맞긴 합니다. 자, 마지막 커피에 당하고 크림이 엄청 들어가지 않느냐. 자, 이거는 당연히 커피의 문제는 아니죠. 자, 그래서 당부터 보시면 자, 물론 아메리카노 드시면 됩니다. 여기는 당이 1도 안 들어있죠. 믹스 커피도 사실 5g 밖에 안 됩니다. 진짜 문제는 이제 달달한 커피 종류고 요게 이제 돌체 라떼라는 겁니다. 자, 돌체라는 뜻 자체가 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돌체 라떼 당이 무지막지하게 들어있죠. 자, 평균적으로 36g 내지는 37g 정도 들어있습니다. 돌체 라떼. 하지만 스무디가 훨씬 더 무지막지하게 들어있고 우리 1당 섭취량이 50g이니까 돌체 라떼는 2끼 분량의 당이라고 할 수 있고 스무디는 4끼 분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아예 드시면 이틀 동안 물만 먹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당류가 많은 커피 대표 종류는 이렇게 목록이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멈춰놓고 이거 확인해 보시면 되고 이런 커피 종류는 피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포화지방은 더더욱 커피 회사들에서 데이터 공개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아메리카노 전혀 안 들어있습니다. 안전하고요. 믹스커피도 1.5g 안전한 편입니다. 자, 일반적인 크림이 올라가 있는 커피류는 포화지방이 하루 섭취량 15g에 육박합니다. 이거 한 잔 마시면 하루 종일 물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용량이니까 자, 커피는 이런 느낌으로 크림 올라간 거는 그냥 피하시고 정말 되도록이면 이거도 이제 카페수 때문에 콜레스테롤 좀 올라가지만 그래도 뭐 2잔 마셔봐야 LDL 5 정도 올라가는 거에 그치니까 이런 거나 이런 걸로 안전한 걸로 더 안전하게는 이제 인스턴트 블랙으로 드시도록 추천드립니다. 자, 정말 마지막으로 진짜 황당한 주장들. 커피가 콩이니까 이것도 유전자 조작, GMO 원두로 만든 그런 커피가 판을 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자, 2023년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GMO 커피가 유통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자, GMO 커피가 존재하나요?
미국 국립커피협회에 따르면 상업적 용도로 재배된 GMO 커피에 대한 증거가 없습니다. 자, 하지만 많은 노력이 있다는 거죠. 자, 그게 막 개발하려고 특허를 취득하고 막 이런 게 있었지만 현재까지 유전자 변형 상업적 커피가 없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만들고 싶겠어요? 이거 뭐 수확량이 확 늘어나는 그런 유전자 변형을 만들고 싶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걱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커피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유발한다. 자, 제가 내과 의사인데 참 진짜 너무 금시초문이고, 커피 마시면 이제 맥박이 뛰고 갑상선 항진증이 맥박이 뛰니까 그렇게 어떻게 연결을 시키신 건지, 자, 실제로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자, 이런 논문 보시면 커피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모두 영향이 없습니다. 딱 하나, 임상 전 갑상선 기능 저하증 위험이 감소한다. 임상 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뭐냐면 갑상선 저하증 일종의 전 단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감소한다는 건 예방한다는 거죠. 병이 안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커피는 갑상선 항진증도 유발 안 하고 저하증도 유발 안 하고 갑상선 저하증 전 단계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 병은 예방한다는 거죠. 다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 사람은,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커피 마시면 심장이 더 뛸 수는 있겠죠. 당연히 그거는 커피가 심장을 뛰게 만드니까 더 악화될 수는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갑상선 저하증 신지로이드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의 흡수를 일부 방해할 수는 있습니다. 커피랑 같이 마시면 이제 그럴 수는 있습니다. 요거 두 개랑 그 다음에 갑상선 저하증 전 단계 예방하는 거랑 그렇게 세 가지만 연결돼 있고, 나머지 항진증이나 머시기 이런 거는 전부 다 연관이 없습니다. 자, 또 커피가 뭐 부신 피로를 유발한다. 커피가 아까 말한 대로 부신에서 나오는 스트레스 호르몬, 즉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일시적으로 분비를 하기 때문에 커피를 계속 마시면 이제 부신이 피로해진다. 부신이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능이 떨어진다. 이런 논리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신피로라는 병 자체가 현대의학에서 인정하지 않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없는 병을 주장을 하면 이거는 대답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다만 커피가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고 불면증이 생겼다, 그분들 당연히 이제 불면증으로 피로는 가능하겠죠.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커피가 일반적으로 피로를 못 느끼게 해서 더 가중시킨다, 그런 주장이 있지만 부신피로라든지 그런 주장은 아직까지는 입증되지 않은 주장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얼음 소리 들리시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들고 있는데 얼주가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그 얼음이 체온을 낮추니까 면역력도 떨어지고 암이 잘 생기는 조건이다. 자, 이런 주장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참 찾아보니까 너무 재밌던데, 자, 제일 먼저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체온을 정말 낮추는가? 우리 구강온도 말고 심부 체온이라고 실제 체온을 0.5도 낮춘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런 얼음 섭취로 인한 체온 저하의 논문들은 전부 다 모조리 운동 능력을 향상시켰다는 논문이었어요. 이제 더위 속에서 신부 체온이 0.5도 내려가면서 지구력이 향상된다는 거죠. 그래서 체온은 실제로 0.5도 내려갈 지언정 그게 여러가지 더운 환경에서 더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나타냈다는 연구들이 많았고요. 그럼 면역력은 어떻게 되느냐? 자, 얼음 섭취와 면역력의 관계 논문은 없었고, 자, 찬물 침수, 우리 찬물 샤워 하는 거에 관련해서 면역력을 증가시킨다는 논문들이 정말 많았어요. 뭐 염증 수치 떨어지고, 자, 백혈구가 증가해서 면역력이 증가하죠. 자, 증가합니다. 자, 찬물 샤워를 한 사람은 회사에서 병가를 낼 가능성이 29% 낮았다. 자, 이런 연구도 있었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제주도 해녀들이 겨울에 대사 속도가 좋아진다, 이런 연구도 있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얼음 섭취와 그럼 바람은 어떻게 되느냐? 자, 얼음 섭취와 바람에 관련된 연구는 없었어요. 제가 다 찾아봤는데,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얼음을 음식으로 주로 섭취하는 나라가 정말 놀랍게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커피뿐만이 아니고 정말 많은 음식을 얼음을 포함해서 먹더라고요. 찬 요리는 많지만 음식에, 디저트가 아닌 정말 주식에 얼음이 들어가는, 그것도 대중적으로 먹는 나라는 정말 대한민국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얼음 요리가 빙수, 화채 같은 디저트부터 해서 물회, 냉면, 동치미, 김치말이국수, 초계탕, 오이냉국, 냉채족발, 묵밥까지 우리나라에 얼음 들어간 요리가 찾아보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외국에는 이렇게 진짜 뭐 빙수 같은 건 몰라도 요리에 들어가는 건 진짜 없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암을 유발하니까 먹으면 안 된다, 그 논리가 맞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그 모든 얼음 음식을 모조리 전부 다 끊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유독 커피는 우리나라가 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많이 먹는 게 맞지만 콜라에는 얼음 다 띄워줍니다. 전 세계 어디 가도 제가 간 뭐 유럽이 됐든 동남아 됐든 지금까지 갔던 모든 나라에서는 콜라 시키면 얼음 안 띄워줬던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아메리카노의 본고장 미국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처럼 아이스 아메리카노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3년에 미국의 스타벅스의 차가운 음료 매출이 37%였는데 2024년에는 이게 무려 75%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5%면은 이제 4잔 중에 3잔이 아이스 음료로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본토에도 뭐 우리나라 때문인지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얼음 음료를 더 많이 마신다는 거죠. 너도 얼추가?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결국 커피를 마시면 안 되는 분들, 특히 임산부 소아, 그 다음에 중독되는 분들, 이분들이 가장 결정적일 것 같고, 지금 부정맥 있는 분들이나 카페인 대사가 느린 분들은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그 방법으로 끊으셔야 되는 분들은 반드시 끊도록 하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런 많은 병들이 오히려 도움이 되거나 전혀 무관한 병들이 많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두 잔 정도 드셔가지고는 아까 그런 일부 몇몇 군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걱정 없이 드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세계 2위인데 프랑스가 거의 1.5배를 더 마십니다, 우리보다. 자, 그런데 프랑스에서 이런 뭐 갑상선 기능 항진증, 무슨 단백질 변성, 그런 얘기 프랑스 사람들한테 들려주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자, 그래서 커피를 나는 이런 질병의 사유로 마시면 안 되겠다고 해당되는 분들, 그분들은 안 드시면 되고 끊는 방법 제가 설명드렸고, 그분들이 아니라면 안심하고 드시면 되지만 분명히 제가 정말 장담하는데 오늘 영상에도 반드시 이 댓글이 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커피를 마셨을 때는 피로하고 막 온몸이 아프고 죽겠던데 커피를 끊어보니까 그냥 온몸이 다 좋아지고 활력이 생기더라. 여러분들 커피 한번 끊어보세요. 이 댓글 반드시 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100% 장담합니다. 자, 이게 이분의 경험을 이분에게도 똑같이 또는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장담할 수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개인의 경험은 과학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여러 명의 경험을 하나하나 조사한 게 그게 바로 논문이에요. 그래서 논문을 본다고. 제가 정말 이 얘기만 진짜 영상 수십 편에 걸쳐서 너무 여러 번 설명드렸고, 그래서 제가 이 댓글이 또 달릴 걸 생각하니까 과연 제가 이 말을, 이 해명을 언제까지 해야 될지 잠깐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결국은 이거는 제가 계속 영원히 아마도 반복해야 될 것 같고, 반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평생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에도 또 이 이야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개인의 경험은 과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길 수 없는 논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담배도 옛날에 그렇게 좋다고 했다. 근데 지금 뭐냐? 그리고 지금 커피가 건강에 좋다, 아니면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논문들은 전부 다 커피업계 로비로 만들어진 거 아니겠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증명을 할 수 없죠. 아닌 걸 아니라고 반박하는 게 세상에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담배가 옛날에 좋다고 알려진 시기에 해로울 수 있지 않냐고 의문을 제기했던 내셔널 얼반 리그 모임입니다. 이분들이. 자, 이분들이 커피가 나쁘다고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왜냐? 담배가 나쁘다고 입증된 그 역사의 길이만큼 커피도 좋다고 충분히 입증된 역사의 길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편을 조사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논문이 정말 너무 많아요. 진짜 다른 편 한 편 영상 만들 때는 아무리 검색해도 논문이 안 나와서 힘들었는데 이거는 논문이 너무 많이 나와서 힘들었어요. 진짜 무슨 뭐 역류성 식도염, 뭐 양성 연축,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커피랑 연관관계 검색하면 수백 편씩 막 쏟아지니까 감당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자, 이 정도로 검증이 된 식품이 또 있을까요? 저는 담배보다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커피가. 자, 이 많은 논문들을 전부 다 로비했다. 그분들은 더 이상 제가 설득할 자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커피는 충분히 입증된 식품이기 때문에 각자 질환에 맞게, 그리고 가능하면 한두 잔 이내로 드시도록 권유드리고, 뒤에 뭐 커피가 있다는 등, 뭐 갑상선 항진증을 일으킨다는 등 그런 부정확한 정보에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 커피 끝판왕, 정말 이거 이상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종결하자는 마음으로 오늘 커피에 대한 모든 불안 요소를 전부 다 설명드렸고, 오늘도 세 줄 요약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